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AI 관련 반도체 랠리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는 하루 휴장을 했는데요.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 아시아 증시에 여파를 미친 가운데 우리는 재헌절이 코스피를 살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충격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개장을 앞두고 확인해 보셔야 될 이야기들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 하락했는데 중국이 공개한 AI 모델 때문이었습니다. 키미 이 K3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요 K3가 공개되고 난 후에 증시는 내렸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는 연산력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를 그만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또다시 한국 증시에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시장은 계속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이 일제 약세를 보였던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0.77% 하락했고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가 하락의 중심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1.4% 가장 강하게 내렸던 이유입니다. S&P 500도 1% 넘게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일제 약세로 마감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충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국제 유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WTI는 4.47% 올랐고요.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거래일 연속 밀렸습니다. 고점과 대비해서는 약 20% 넘게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1.63% 하락하면서 마감한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욕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주간 요약을 통해서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모두 하락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한풀 꺾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2.8% 하락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살펴보시죠. 가장 강했던 건 에너지 섹터입니다. 4.28% 올랐고요. 반면 가장 부진했던 건 기술주 4.41% 하락하면서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온 모습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투자 회의론이 커지면서 반도체는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금은 애플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결과입니다. 엔비디아가 2%대 내린 가운데 반도체 업종 전반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4% 하락을 했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약 20% 밀렸습니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낙폭이 주요 지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기술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국 이날 시장 하락의 중심은 AI 반도체 그리고 대형 기술주에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중국의 문샷 AI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공개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됐습니다. 오픈 AI와 엔스로픽의 상위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고가의 폐쇄형 모델 대신에 이러한 저비용 오픈소스를 활용할 가능성도 부각이 됐죠. 결국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AI 설비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질문이 기존에는 AI 투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이 막대한 AI 투자가
대체 언제부터 돈을 벌어줄까라고 변화가 됐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붕괴됐다라기보다는 투자비 대비해서 수익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진입한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날 애플이 장중 한때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0.14% 소폭 올랐고 엔비디아가 2% 하락을 하면서 세계 시총 1위를 탈환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애플의 장중 1위 등극 소식이 엔비디아의 장기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총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애플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모델 개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입니다. 또 25억대 활성기기와 서비스 생태계를 활용한 AI 수익화 기대도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애플 인텔리전스의 승인 그리고 HSBC의 투자 의견 상향도 투심을 개선시킨 모습입니다. 시장의 자금이 AI 반도체 단일 수혜주에서 이렇게 플랫폼과 서비스 수익화 기업으로 일부 이동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어땠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월가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UBS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이 올해 92%, 내년엔 추가 40%가 전망된다라면서 컴퓨팅 수요는 강하지만 그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바클레이즈 입장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공포성 투매보다는 비중 축소와 차익 실현 성격에 있었던 금요일 장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뱅크와 웰스파고의 의견은 좀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급등 그리고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방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반도체 투심이 역사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월가의 시각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펀더멘털 낙관론은 일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 주가 변동성에는 경계감이 필요하다라는 걸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체크해 보실 만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지난 금요일은 재헌절로 휴장을 하면서 아시아 반도체 급락을 당일 반영하지 않은 코스피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자취한 지수가 각각 4%와 6%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TSMC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심이 악화되면서 이 지수를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월요일 개장을 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금요일 SK하이닉스 ADR이 1.13% 반등이 있었습니다. 충격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월요일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하락 출발 여부보다는 장 초반 매물을 소화한 뒤에 반도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보셔야겠고요. 이 반도체 약세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지 혹은 에너지와 방어주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는지까지 체크해 보실 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뉴욕 증시의 프리마켓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제시가 됐는데요. 한국 증시가 내리면 그날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내리면서 시장이 함께 떨어지는 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커플링 현상이 한국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마감된 지난주 금요일의 뉴욕 증시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한국 시장이 어떻게 출발할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악재를 거의 다 받아들인 시장이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별로 이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8%대, AMD 1%대, 인텔도 2%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인텔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텔이 이번 주에 어떻게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4%대 하락세, 팔란티어 1.5%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5.5%대 하락세 나왔고요. 이외 기업들도 2에서 3%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샌디스크 4% 가깝게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일단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 하락한 가운데서도 상승한 기업들 몇몇 눈에 띄긴 합니다. 퀄컴, 보합건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델 테크놀로지 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시다시피 0.3%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조금 줄여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산 메모리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보시다시피 하락폭이 조금은 축소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이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AI 모델의 잠식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게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주가가 2%대 하락세, 메타도 보시다시피 2.79%의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단이 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시청 참여도 제공 방식을 변경해서 앞으로 이 실적을 발표할 때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에선 좀 걱정이 커졌습니다. 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제공하지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7%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페이스X가 지난주 금요일에 스타쉽 발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이 발사는 취소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방어주까지 함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홈디포 2.6%대, 로우스 3%대 하락세, 맥도날드 2.1%대 하락세, 스타벅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6%대 하락세 나오면서 방어주 쪽도 함께 하락하는 흐름 함께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금요일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장중한 때에는 시가총액 1위권을 다시 한번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이 애플의 함께 시가총액도 올라간 건데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애플의 뭔가 경쟁력이 강화돼서 애플의 시가총액 자리가 1위로 올라섰다라기보다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1위권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사실 뚜렷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메모리 쪽 그리고 AI 쪽에서 큰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애플과 엔비디아는 미국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투자 의견은 함께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애플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가격 인상 소식과 함께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메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엔트로픽의 컴퓨팅 파워 임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최대 100억 달러 규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 나옵니다. 다만 지난 2주 금요일에 중국의 문샷 우려로 인해서 주가는 2.7%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은 굉장히 메타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투자은행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메타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호재성 뉴스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 메타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의 주식 예탁 증서 ADR입니다. 메모리주가 전반적으로 내렸는데 1%대 오히려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도대체 왜 올랐나라고 찾아봤더니요. 배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 시장이 휴장을 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와서 저가 매수를 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일단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또 급락 여파도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였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최종 수요가 가격에 더 민감해지는 등 피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런데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의견인데요. 이번 변동성은 AI 투자 테마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이는 혁신적인 투자 사이클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AI 시장은 계속해서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함께 그 변화의 페이스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메모리주들의 전반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이 역시나 이 투자에 대한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내러티브 여전히 죽지 않았고요. 물론 조정이 너무 무섭고 좀 거칠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AI 시장의 전체적인 판도 변화 그리고 이게 어떤 단계로 진입하는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금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의 하락이 약세장을 주도했고요. 다만 우리 시장은 이 여파를 제헌적 휴장으로 좀 피해갈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 위원님께서는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젠스낭 회장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의 그 위세가 더 대단함을 지금 증명을 한 것 같아요. 제2의 딥시크 충격이 올 수도 있는. 네. 지금 AI의 그 어떤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중국이 불과 2개월밖에 뒤지지 않았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게 네. 지금 핫 이슈인데 지금 그 저렇게 천하태평하게 트럼프가 트로피를 만지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잖아요. 반도체 칩도 안 주고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젠스낭 회장님이 인력에서 전부 앞서가고 있고 뭐 석박사 연구 인력이 전 세계에서 AI 연구 인력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려가 역시 지금 더 도발을 해가지고 더 불러일으켜버린 게 아닌가. 차라리 그냥 블랙엘 루빈이라도 줘서 그냥 조금 협동을 한 게 더 늦추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조금 죽었는데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중국의 문샷이 불러온 AI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을 지배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월가에 어떤 시그널이 있는지 키워드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인텔과 알파벳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죠. AI 투자 부담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대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떤 기업부터 이야기를 해볼지 오늘 키워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 보고도 삐끗하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삼성전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셀온이 터져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셀온이 터지는데 만약에 그 부합하는 실적이 못 나와버리면 이제는 정말 그렇죠. 조정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네. 뭐 어차피 기간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항상 고질적인 어떤 그 증권사의 문제점 또 보고 계시죠? 지금 뭐 15,000 뭐 2만 부르짖다가 이제 내려가니까 그냥 따라서 추종으로 시세 추종으로 다 하향 보고서의 양이 상향 보고서의 양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상천외를 중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에 떨어지면 이제 더 하향 보고서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또 뭐 변화가 일어날 때가 되겠지만 지금은 고점에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분기 실적 보고서 무조건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본으로 나와야 되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도 그 증권사가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한참 뛰어넘는 게 안 나오면은 조금 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만 그중에 오늘 두 기업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자고 하셨어요. 네, 어떤 바로 기업들이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일,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자, 인텔은 7월 23일, 그리고 알파벳 A는 7월 22일 날 나옵니다. 자, 지금 월요일만 지나면은 화수의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자, 인텔은 지금 특히나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파운드를까지 살리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네. 있는 업체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7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구글이 또 제미나이라는 생성형 AI에다가 그리고 지금 그 나노바나나라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센터의 확충에 가장 큰 최전선에 서 있죠.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클라우드도 운영하고 있고 그걸로 만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 A의 실적이 꺾인다는 거는 그 AI의 최전선에 있는 어떤 병사가 다치는 거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인텔과 알파벳 A가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인텔은 거기 들어가는 칩을 만들고 알파벳 A는 전방위적인 AI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갖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한 기업씩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인텔의 이야기가 준비돼 있네요. 네, 인텔은 지금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트럼프가 너무 뭐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뭐 지금 뭐 트럼프 저기도 나왔더라고요. 트럼프의 발언을 조금 일찍 보려면 월 1억 5천을 내면 된다. 트루스 소셜에서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 트루스 소셜에다가 미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 인텔에서도 지금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먼저 트럼프의 발언을 만약에 인텔에 투자한다는 걸 봐서 투자를 했으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었겠죠. 네. 선물 선물 옵션 시장이나 이런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0.1초의 승부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도 역시 트루스 소셜에서 나왔었거든요. 인텔에 투자를 한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고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네. 견조한 AI 수요로 CPU 수요. 이게 지금 인텔을 살렸는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하려고 하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미국으로 다 들여보내가지고 그 중국의 대만 침공까지 허용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TSMC의 제조 기반을 인텔 파운드리에 몰아주려는 이런 야심까지 드러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인텔 회사 입장에선 좋죠. 뭐 이런 어떤 배경이 굉장히 조금 강제적이고 되게 좀 어색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인텔은 어쨌든 간에 절벽 아래로 거의 떨어지려는 순간에 밧줄을 하나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 주가가 무려 160% 가까이 상승을 한 지금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텔의 2분기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이어서 살펴보죠. 네, 이 지금 0.21달러 주당 순이익 예상되는데 자, 이 얼마나 극적인가 보십시오. 작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죠. 우리가 전분기 대비라고 하는 것은 2026년도 1분기일 거고 전년 동기를 더 치죠. 왜냐면 뭐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지만 사실 사이클이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1, 2, 3, 4분기에 계절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를 하기보다는 전년 동기를 더욱더 가치를 높게 치죠. 네. 근데 전년 동기를 보면은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 적자였어요. 근데 지금 0.21달러가 예상되니 일단은 엄청난 턴어라운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0.21달러를 넘어서야 되겠죠. 저걸 완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야 됩니다. 자, 매출도 마찬가지죠. 144.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1%.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늘어난 것은 지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 주당 순이익이 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게 정말 1년 사이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텔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낙관론이 있는 모습이네요. 이 턴어라운드 전략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아까 말한 대로죠. 엔비디아의 GPU가 중심으로 굴러가다가 이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면서 CPU의 능력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인텔 AMD가 다시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다가 파운드리 사업 저걸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네.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TSMC를 정말로 어떻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떨어지는 콩고물을 줬다 다 몰아주게 되면은 인텔 파운드리도 살아날 그렇죠 힘을 얻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아니면 인텔 파운드리인데 그 TSMC 바로 밑에가 지금 인텔을 워낙 밀어주기 때문에 인텔 파운드리 사업에 지금 제도약도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앞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던 알파벳 A, 구글 모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글도 지금 89% 올랐습니다. 자, 이 매그니피센트 7은 조용히 진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비해서도 뭐 뒤졌다고 자꾸 그런데 요즘에 최근의 퍼포먼스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1년을 우리가 넓게 보자면은 사실 죽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텐서 처리 장치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위협이 되는 건데 자체적으로 쓰다가 저걸 이제 외부에까지 판매를 해서 그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부시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협이죠. 그다음에 네. 일단 구글이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금 수입이 워낙에 커서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대한 자본 지출. 저것은 지금 어떤 하이퍼스케일 업체에게 다 해당되는 건데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빵빵한 회사가 유리하겠죠. 구글은 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클라우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걸 임대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하고 자체 TPU 칩으로 수직 계열화까지 했고 그 전선에 있는 유튜브랑 제미나이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 A는 정말 그 AI의 어떤 총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주당 순이익이 2.88달러 예상이 되네요.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성장한 네. 수치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21.3% 정도 성장한 수치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자, 저걸 일단 무조건 일단 뛰어넘어야죠. 0.1이라도 뛰어넘어야 되고 일단은 맞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지금 여기서 왜냐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그러지면은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겠죠. 일단 저거는 넘어서야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다음에 가이던스를 얼마나 상향할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까지도 이제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구글의 핵심 포인트 5가지로 정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구글 클라우드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3인방이고 거기다 이제 뭐 네오클라우드라고 클라우드 전문 회사들 몇몇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클라우드가 중요해지는 거는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피지컬 AI라든가 뭐 지금 이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AI가 지금 활용이 되려고 하면은 클라우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땅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돈이 많이 들더라도 나중에 엄청난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겨날 텐데 그 스타트업들이 저런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확충하겠어요?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이유가 나중에 저거를 다 돈 주고 빌려 써야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든 데이터 센터든 다 돈 주고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면은 이제 완전 현금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GPU만 쓴다면 마진을 떼어줘야 되지만 쟤네는 자기 TPU, AI 칩을 채택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또 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검색에 AI 기능 전면 통합한 것은 저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광고 사업의 견조한 성장, 저 부분이죠. 구글은 아무래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게 너무 네, 큽니다. 그 유튜브의 광고가 정말 우리가 그 아시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은 한 달에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신형 그랜저 값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광고주들이 거기다 투입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지금 현금 장사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구글이 정말 많이 떼가는 거 아시죠? 슈퍼챗도 그렇고 광고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금 장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 저게 정말 무기가 아닌가. 그래서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인텔과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 중에서 인텔의 주가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인텔인데 지난 금요일에는 2% 하락을 한 인텔이에요. 네, 인텔도 일단 $100가 깨졌고 네네. 지금 저기 위험한 구간에 지금 들어서고 있네요. 왜냐면 지금 4월 달에 시작된 상승이 지금 절반 이상 지금 다 되돌려졌거든요. 지금 $140까지 갔었던 게 지금 위에서 사실 지금 1년으로 했을 때 올랐지 지금 최근에 보면 $140에서 $100 깨졌으니까 저 고점에 물리신 분은 40% 손실이세요, 지금. 그리고 저기 4월 달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 큰 갭이 있잖아요. $80 수준에. 저기는 정말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저기 테스트를 간다면 저기 갭이 깨지면 안 되죠. 저 갭 상승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7월 달, 6월 달 들어서면서 다 거기가 지지가 됐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라인이 조금 붕괴되고 있는 지금 모습인데 예, 거기 더 아래로 가면 좀 위험합니다. 네, 연초 이후에 이제 급등세가 이어졌던 인텔인데 $100 미만의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개장을 앞두고 워낙 좀 반도체가 밀렸다 보니까 오늘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어떤 시그널이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일단 인텔 파운드리와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거의 공동 운명체 같거든요, 지금. 왜냐면 TSMC가 조금 솔직히 타격을 받아야 두 명한테 떨어져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뭐 테슬라 얘기도 나왔고 아마존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게 TSMC의 자리가 있었으면 글로 안 갔죠. 지금 사실 제2, 제3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TSMC를 미국이 흔들어줬을 때 과연 인텔과 삼성전자가 나눠 먹을지 아니면 인텔이 다 가져갈지 삼성전자가 조금 미국하고 어떤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서 그 사이에서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반도체 안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랑 파운드리 사업부 조금 솔직히 조금 소외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회복이 돼야지 삼성전자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된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기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로 또 어떤 시그널이 이어질지 개장 상황까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소식은 중국의 AI 관련 소식인데요. 일단 중국과 미국 간의 AI 관련 패권 전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AI 스타트업 문샷이 키미 K3를 공개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알리바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칩의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지난 주말 사이에는 또 키미 K3의 신규 가입자 중단 소식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가 미국 증시에 충격을 줬습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이 미국 AI 기업들의 유료 구독 중심 수익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픈소스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될 경우 폐쇄형 AI 모델의 접근권을 판매해온 미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 사이 키미 K3는 연산력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를 구독,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K3의 등장 역시 실제로 미국 AI 기업들의 수익성과 반도체 수요를 얼마나 훼손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IT 기업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용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AI 경쟁이 모델을 넘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AI 모델 경쟁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반도체에 또 얼마나 투자하게 될지, 미국은 또 한국의 반도체를 얼마나 필요로 하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관련 뉴스인데요.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셔라.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내년 수요가 최소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빠르게 증설하는 것이 결국에는 반도체 생명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디서 밝힌 이야기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내년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내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으로 봐도 수요가 올해보다 최소 50에서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내년에 새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은 거의 없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반도체 확보 경쟁이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확보에 직접 나서면서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와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생산 능력 확대와 함께 이 반도체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발언이 오늘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한국 시장은 목요일에 코스피가 이제 7,000선 아래로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좀 거칠게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역대 가장 빠르고 큰 기술주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접근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역대 가장 빠른 기술주 매도세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기술 미디어 통신 TMT 모멘텀 팩터가 17거래일 만에 고점 대비 40% 급락하며 사상 가장 빠르고 큰 조정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매물이 강제로 청산되는 디레버리징 과정은 상당 부분 진행돼 이번 매도세가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번 급락은
최근 기업 실적이나 경기 둔화보다 과도한 투자 쏠림과 집중된 레버리지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TSMC와 ASML은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펀더멘털과 주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다만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데다 단기 반등을 이끌 뚜렷한 촉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세가 진정되더라도 기술주가 곧바로 강하게 반등하기보다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기술주의 급격한 조정은 거의 다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기술주가 또 빠르게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넷플릭스의 실적입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야간 매출단이 좀 아쉬웠고요. 가이던스가 아쉬웠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힌트를 삼아볼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선전이었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의 선전 부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넷플릭스가 회원 증가와 광고 사업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발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한 12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독료 인상과 광고 매출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고 올해 상반기 전체 시청 시간도 970억 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시청 시간 증가율은 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드라마 참교육이 5,500만 회 시청되며 오징어 게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본 K-드라마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드라마 김부장은 방영 4회 만에 국내 시청률 20%를 돌파했고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는 TV 방영과 글로벌 스트리밍을 함께 활용하는 유통 전략이 국내 흥행과 해외 시청 확대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K 콘텐츠는 여전히 순항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결국에는 K 콘텐츠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낙수 효과가 또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메타와 엔트로픽 관련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이 메타와 15조 원 규모의 연산자원 임대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하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메타에게는 결국에는 이게 돈줄이 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에 이어 메타와도 거액의 연산자원 임대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메타의 데이터 센터 연산자원을 2년간 최대 100억 달러에 임대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메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분할 지급하며 양사 모두 원한다면 조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은 앞서 5월에도 스페이스X의 AI 자회사 xAI가 보유한 테네시주 멤피스의 콜로서스 1 데이터 센터의 연산 용량 300메가와트를 3년간 450억 달러에 임차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뉴스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시장이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7,000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6.3%대 하락세 나왔고 코스닥도 4.5%대 하락세 나왔는데요. 반도체주가 반등할 수 있을까 하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외신에서 보는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오넬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반도체 종목의 이제 업앤다운이 그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이 되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평소에 이제 다뤄보지 않았던 시각이었었고 또 사실 천천히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근본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 그대로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미국 물가 둔화에 상승을 했다. 요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에 내렸으니까 좀 된 기사인데 요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보통 통상이 이제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ASML이나 TSMC 같은 경우 실적 우호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이 당일날 반짝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당일날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89조 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만약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11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영업이익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폭락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구구한 해석이 있었죠. 예컨대 뭐 AI 피크 AI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갖다가 미래를 갖다 반영해서 주가에 이제 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떨어진 것이다. 혹은 뭐 TSMC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인들 불구하고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은 총 영업이익률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67%가 도달이 못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더 큰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니면 횡보할지도 같이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한 뭐 외부 요인이라는 거 어떤 거였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요인은 결국 금리입니다. 사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죠. FOMC에서 페드가 금리를 오르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풀리냐 유동성을 같이 회수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물론 개별 종목은 다 다르긴 합니다. 개별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종목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이제 시장 환경에서는 금리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1,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 1, 2위 기업을 다루는 것만큼 영향을 주는 것에 금리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그 CPI가 예상보다 다르게 하회를 했고 하회를 하자마자 그때 제 기억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 한 반쯤 오후 10시 반쯤에 이제 CPI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이제 선물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그날 우리나라 시장에도 엄청난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월스트리트저널이 우리가 미처 못 봤던 CPI와 금리가 우리가 봤었던 반도체 주가를 갖다가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주가도 반도체 주가도 이제 결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그리고 자금을 움직이는 것은 투자 심리.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이게 이제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주가 상승이 이전만큼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니 그래서 금리가 이제 그 올라가지 않거나 금리가 내려가거나 이러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7월 28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9일 날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그 다음 주죠. 그때 페드가 이제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텐데 금리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금리를 결정할 텐데 그 신임 이제 페드 의장 케빈 러시가 나와서 금리 인상을 결정할지라도 지금 이제 이란 전쟁 제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죠. 금리 인상 결정할지라도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번 한 번으로 올해 금리 인상 없다든지 이러면 이제 주가가 폭등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미국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다.
그러니까 경제 침체는 없다. 우리가 금리 인상할지라도 경제 침체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금리 인상 결정할지라도 비둘기파적인 어떤 멘트를 해준다면 주가는 더 폭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금리 인상을 어떻게 결정할지 보시면 좋겠고, 금리 인상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결정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에 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내려가는 것을 또 다음번에 FOMC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겠죠. 이런 맥락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케빈 워시의 좀 발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또 코로나 이후에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제기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언제적 얘기인데 다 제기될 수 있냐? 이런 어떤 논박이 펼칠 때 실제로도 인플레이션이 제기됐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발짝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이 생겼는데 이 점을 기억하신 분들은 금리 인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도 금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유념해 보시면서 마음 졸일 필요 없다. 이렇게 높은 시총이 나는데 왜 시장이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으로 내가 누굴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내 구애를 받아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기술주 사실 투자할 때는 뭐 금리 잘 봐야겠죠. 그러면은 바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앞으로 ADR은입니다. SK 하이닉스 ADR은 다만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또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 내릴 때 SK 하이닉스 ADR은 상승한 점이 또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보는 ADR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금요일 날 이제 재원들 때문에 이제 휴장을 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제 아니니까 미국은 그대로 이제 그 장이 열렸고 우리나라 시간은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마무리하면서 ADR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반응들을 보면은 우리가 재헌절로 휴장했던 게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전날 그 목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이제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 휴장을 해서 다행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오전에 이제 장을 개장을 하면 ADR이 소폭이라도 올랐으니까 하이닉스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총 1, 2를 다루는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도 안정감을 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국계 금융기관 바클레이스가 하이닉스 ADR만 별도로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330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있던 1달러 1,500원 기준한다면 330달러는 얼마냐면 495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이 목표 주가만큼 더 하이닉스 올라갈 수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ADR과 우리 서울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사이에서 관계가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갖다가 좁히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도 역시 29일 날 이제 ADR 우리에 있는 보통주를 갖다가 미국 ADR로 전환하는 것이 29일 날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좌우지우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실은 미국의 ADR 올라가는데 같은 회사의 주식인데 한국의 이제 보통주는 그대로 머무르거나 역행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두 종목이 평행선을 그을 수 있겠지만 같은 방향에서 가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에 대한 기대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올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300만 원까지 아직 도달을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거의 대체적인 목표 주가가 350만 원대이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할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 이번 해 초반이었는데 지금 벌써 200만 원대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뭐 실적이라든지 전체 AI 내러티브는 훼손된 것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이 계속 SK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반영을 하면서 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하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CNBC가 우리나라 KBT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다뤘는데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T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화장품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집에서 좀 비싸긴 하지만 장비를 갖다 구입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를 갖다가 관리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래서 CNBC의 보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에서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 더 큰 성장성이 있다라는 CNBC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굉장히 긴 기사였고 여기서 실제로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의 한국의 화장품들을 어떻게 소비하는지가 좀 제대로 나와 있던데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는 사실은 기자들이 이제 독자들에게 재미있게 읽혀준 것도 언제나 염두에 둡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스케치. 해당 기사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건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 스케치 기사가 또 중요한데 이번에 CNBC가 제시한 스케치는 무엇을 내놨냐면 미국 LA의 인근에 있는 이제 올리브 영의 매장을 열었는데 올리브 영의 매장에 대해서 엄청난 선풍적 인기를 갖다가 끌다 보니까 개장 첫 주말에 무려 6천 명이 방문했고 그로서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균 숫자를 내봤더니 평균 하루에 1,600명이 올리브영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영의 미국 시장 진출이 안착을 했고 그 말은 무엇이냐? 올리브영이 갖고 있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올리브영이 갖고 있는 K뷰티의 많은 화장품에 대한 그 종목들이 화장품의 상품들이 그대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면서 해당 올리브영에 진열되어 있는 많은 우리 K뷰티의 그 상품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CNBC 보도입니다. 이 올리브영이 가장 첫 번째 매장이 거기 생긴 건가요? LA에 생긴 건가요? 예, LA에 생겼고 너무나도 선풍적 인기를 끌다 보니까 추가로 매장을 갖다 열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제 CNBC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영이 미국에서도 매장을 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K뷰티 시장 앞으로는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의 K뷰티 시장은 미국에서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추산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올리브영이나 다른 것을 봤을 때 가장 이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제품 무엇이냐? 스킨 마스크팩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CNBC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제품에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이 예전에 이제 구입하려면 보통 이제 30에서 60달러 정도의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어떤 해당 제품은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 10달러에서 20달러 가격만 갖고도 우리가 미국 소비자들이 충분히 어떤 이렇게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되고 소비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고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품을 쓰면서 이것들이 한국에서도 이제 그 매출에 대한 호응력과 경쟁력이 있고 동남아는 이미 일찌감치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이제 시장을 갖다가 장식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미국까지도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K뷰티 시장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재로는 이제 그 한 4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예측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올리브영이 이제 뭐 개장했다면서 어떻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높아졌느냐라고 의문이 달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 오프라인에서 매장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아마존이나 다른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고 구매를 했지만 이 구매한 바탕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소비자 경험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경험을 실제 하게 되면은 기존의 또 온라인 상품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추가로 이제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K뷰티가 사실은 최근 뭐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워낙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때는 또 K뷰티가 주인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장의 주인공. 예.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 에이펙 정상회담 때 당시 이제 캐롤라인 레비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그 바쁜 와중에 경주에 있는 올리브영을 찾아서 그 올리브영 매장 가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샀다라고 본인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뭐 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 K뷰티가 엄청난 시장의 호응을 미국의 주류 백인 여성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장관이 와서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에 가서 또 많은 제품을 사갔어요. 당신의 부인에게 선물해 주겠다고. 이런 것들 알려지면서 우리만의 강점이 아니고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왜 중요하냐. 결국 매출과 주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인에게 선물하려면 올리브영으로 괜찮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네. 당신이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굳이 이제 면세점이 아닌 명동 올리브영에 가서 이제 제품을 사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부인에게도 그 점에서 뭔가 그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올리브영이라고 하면 당연히 CJ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CJ 주가에 대한 뭐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APR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우려감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결국은 그래 CNBC 보도가 좋고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결국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환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올리브영 자체를 보면은 올리브영의 최대주는 어디냐? CJ입니다. 그러면 CJ를 갖다가 주가를 봐야 되는데 CJ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심지어 사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CJ가 올리브영이 좋다면서 왜 CJ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내려왔느냐라는 질문이 오신다면 왜 그러냐면 CJ는 사실은 올리브영 말고 CJ 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계열사들 예를 들면 가장 덩치가 큰 계열사 어디냐? CJ 제일제당입니다. CJ라는 말 자체가 제일제당을 갖다가 영어 이니셜을 갖다 압축한 것입니다. CJ 제일제당이 좀 업황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CJ도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 중 하나 무엇입니까? TVN으로 장식되는 이제 CJ ENM이죠. CJ ENM도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CJ 지주사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이 무엇이냐? CNBC의 기사에 이제 나와 있는 메디큐브라는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장치를 갖다가 생산한 APR이 있습니다. APR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CJ보다 훨씬 높은 이제 주가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반도체의 쏠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반기에 앞에 코너에서 제가 FOMC의 금리에 따라서 반도체 왔다 갔다 한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금리가 우호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면 또 우호적으로 케빈 러시가 말을 한다면 이제 반도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반도체 쏠림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APR 역시 사실은 상승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동시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사실은 APR이나 KBT 외에도 방산이라든지 조선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뭐 올리브영이라고 할까요? 울타뷰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메디큐브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 지표를 잘 보신 분들이라면 화장품 쪽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건데요.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화장품주들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있는지, 화장품의 수출이 어느 정도 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3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연휴 동안에 사실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좋지 않았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 두 번이 열린 거죠. 뉴욕 시장 두 번 다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목요일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보다는 금요일이 좀 낫긴 했는데 이틀 내내, 두 거래일 내내 반도체 쪽은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이 여전하다는 내용이 계속 좀 오고 있고, 또 중국 문샷이라는 AI 모델 회사, AI 개발 회사죠. 여기에 이 키미라는, 이 키미3라고 하는 이 AI 모델이 또 2024년에 딥시크 쇼크를 또 재현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 잠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또 계속 나온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을 보면 딥시크 때랑
비슷한 어떤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키미스트리라는 게 무슨 챗GPT라든가 이런 거를 뭐 확 뒤집을 정도의 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 이 딥시크 때 항상 그때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시장이 좀 냉정을 찾는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주요 경제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번 주는 뭐 굉장히 핫한 거는 이제 알파벳 실적, 구글의 모의사죠. 알파벳 실적 말고는 딱히 그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7월 20일 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뭐 오늘 중국의 이제 1년짜리, 5년짜리 LPR 금리 결정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딱히 또 인하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중국 정부가 기본적인 스탠스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 뭐 이를테면 이제 계속해서 자금을 뭐 시장에 투여를 하고 유동성을 투여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는 좀 아닙니다. 좀 약간 주춤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딱히 이번에 금리를 또 내리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좀 많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바다의 날 휘장이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 노바티스, 찰스 슈왑, GM 이제 금융주들은 끝물이죠. 그 다음에 GM 실적도 좀 있고 GM 실적에서는 전기차 부문의 판매가 좀 늘어나는지 여부 아무래도 유가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한번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볼 만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딱히 이제 긴장감을 주는 그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 우리 PPI 나오고요.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 있고 미국의 채권 입찰은 국채 입찰은 어쨌든 나올 때마다 단기물이든 중기물이든 장기물이든 계속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 수요가 계속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느냐.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경쟁률하고 금리 보통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여전히 20년물도 중요한 장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2일 날 알파벳 요게 이번 주는 핵심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요. 뭐 IBM 서비스나우, IBM은 지난번에 주가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한번 떨어졌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급변하는 AI 이 트렌드를 따르지 못했다라고 시인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 2분기 거 나옵니다. 1분기 때 1.7% 정말 아주 깜짝 성장을 해서 다들 놀랐습니다. 이거 수치 제대로 나온 거 맞냐? 한국은행도 몇 번을 검사를 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될 정도로 깜짝 성장을 했고 역시 뭐 반도체 관련된 수출 급증 때문인데 중요한 거는 2분기 성장률과 동시에 이제 내용이죠.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들 상황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ECB 통화정책회 이번에 뭐 금리 또 추가로 인하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딱히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인텔 실적 있고요. 인텔의 실적도 이번에 되게 좀 중요한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인텔은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좀 밀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파운드리 산업이 인텔이 없으면 망가지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굉장히 좀 밀어주고 있고 최근에 그 좀 첨단 쪽, 선단 공정 쪽으로 뭐 수주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긴 하는데 인텔은 어쨌든 좀 조금 이제 한두 번 정도는 껍질을 좀 벗겨놓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끼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요, 거품들이. 그다음에 24일 날 금요일 날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 유로존 PMI, 서비스업 제조 PMI, 미국도 마찬가지고 실적은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 정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력 관련돼서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뭐 이것저것 뭐 있습니다만 역시 알파벳 실적 요 하나만 좀 집중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예, 일단 알파벳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매출액은 전년비 21%, EPS는 24%,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실적의 메인은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이게 또 AI 서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버 자본 지출 관련된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63%나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 수준 정도 나오면 뭐 큰 하자가 없는 건데 관건은 이제 앞서 좀 말씀드린 클라우드 부문 쪽 저거를 이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 장 가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AI 인프라 자본 유치 캐펙스 이 부분인데 올해 지출 규모가 1,800억에 1,900억 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지금 주말에 나온 그 UBS였나요? 그쪽 자료를 보니까 21% 정도 상향 조정될 것이다. 뭐 내년도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올해는 이거고 내년이 중요한 거죠. 내년에도 한 20% 이상 캐펙스를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얘기 나오냐. 사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1분기 좀 357억 달러를 집행을 했다. 내년에 추가 증액을 예고하는데 좀 전에 말씀대로 20%대 초반 정도 얘기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캐펙스 투자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AI 칩 TPU 쪽의 라인업을 확대하는 거 이제 투자를 캐펙스 증가를 하면 뭐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제미나이 이 AI 모델의 고도화 이런 쪽,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서버 확충하는데 이제 그 추가 자본 유출 확대한 부분들을 쓸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파벳의 실적 관련된 관전 포인트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죠. 수익성. 예. 계속 반복됩니다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주 눈에 띄게 AI 가지고 돈 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뭐 이제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채 발행해서 자꾸 자금 땡겨서 이제 그걸로 또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버는 돈으로 뭐 캐펙스 투자 다 하고 그 캐펙스 투자가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AI 수익성 관련된 얘기는 나올 일이 없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FCF 쪽,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주주 환원 이런 것들도 좀 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아직 딱히 뭐 돈을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번다고는 하는데, 뭐 제미나이도 좀 유료 모델로 해서 돈을 번다고는 하는데 아직 뭐 자본 지출에 비하면 현저하게 수준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수익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데도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부분의 영업 이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부분 쪽에서 아까 이제 63% 성장을 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OP 마진, 영업 이익률이 계속 상향되느냐. 이게 계속 얘네가 돈을 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AI 수익화의 실질적인 지표들을 보는 게 이제 요즘 AI 오버뷰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색 광고를 도입을 해서 그게 이제 돈이 되느냐 그 부분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이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 유료 구독 전환율. 지금 뭐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미나이를 주로 쓰는데 저는 그냥 무료 정도 쓰거든요. 근데 아직 저도 뭐 유료로 정도까지 쓸 정도로 능력은 안 돼서 근데 이 제미나이를 유료로 쓰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이제 얼마나 전환율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기업용 AI 솔루션 수장고. 이게 이제 백로그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매출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업이나 뭐 방산 쪽에서 백로그 개념하고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매출로 전환이 되냐 그 속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요거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알파벳 실적 나오고 컨퍼런스 콜 나올 때 기사 보실 때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관전을 포인트를 잘 삼아서 하시면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뭐 전문가들 분석도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내가 내 스스로 알파벳 실적을 판단하면서 AI에 관련된 어떤 성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한 겁니다.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뭐 쌉니다. EPS 상장률 32%인데 지금 1년 선행, 12개월 선행 PER이 25배밖에 안 됩니다. 사실 25배는 굉장히 좀 요즘에 싼 거죠.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려만 제거된다고 그러면 지금 급락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다시 좀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필요한 게 반도체가 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 부분들, 이 알파벳 이번 실적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게 이제 뭐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제 빅테크들 실적 전망치 나온 것들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국의 이제 문샷 충격, 20년만 디시플 쇼크 이건데 문샷 충격 관련돼서 이렇게 나스닥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새벽이었죠. 많이 떨어졌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 시간 토요일 날은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키미 K3 요거 챗GPT 클로드랑 대등한 성격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개한 시점이 딥시크 때랑 비슷합니다. 빅테크들 실적 앞두고 나서 약간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전략적 계산도 뭐 있지 않을까. 딥시크제 한번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본질은 하드웨어, 딥시크 때는 이제 하드웨어를 10분의 1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때 쇼크였던 거고 이번에 문샷 쇼크는 오픈소스를 무료로 배포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하러 비싸게 빅테크 거 쓰느냐. 얘네 거 싼 거 또는 무료로 되는 거 이거 쓰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문샷 쇼크의 이제 본질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딥시크가 하드웨어 쪽이었다면 이번에 문샷은 소프트웨어 쪽에 가격 파괴 경쟁을 심화시키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이런 것들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자, 시사점을 본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OI 자본 지출이 이제 정상화 시기가 점점점 지연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시기가 점점점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소위 말하는 문샷 쇼크의 이제 본질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봤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라든가 이런 빅테크들의 또는 이제 오픈 AI 같은 이런 제일 앞서 있는 AI 모델들에 비해서 대등한 것도 있고 또 여전히 미흡한 것도 있다. 그리고 또 문샷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거의 뭐 공짜로 뭐 이렇게 AI 모델을 개발할 수는 없다라는 거. 결국 얘네들도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등등등. 그런 내용들도 이제 지난번 2024년이죠. 딥시크 때랑 비슷하게 또 논리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오래갈 쇼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회성 충격인 줄 알았던 중국 AI의 공습이 이제 글로벌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확인한 TSMC와 ASML의 실적은 피크아웃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국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담한 투자 속도전 속에서 핵심 전략을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주식회사 한반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이야기 나눠봤던 네. 문샷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AI 모델이 이제 키미 K3 여기에 이제 알리바바의 Q1 3.8 맥스까지 이제 잇따라 공개가 그렇죠. 됐는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2의 딥시크 쇼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AI의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 AI 산업과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뭐 결론적으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 경쟁이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회사들끼리 경쟁하고 있지만 네. 중국 회사들도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딥시크 충격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게 네. 1년 반 전에 겨울 정도 됐었어요. 기억하시면 25년 1분기였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 딥시크랑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딥시크는 최소의 메모리 용량에서 소프트웨어를 막 바꿔봐가지고 실적을 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지금 얘기했었던 키미 K3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빅테크 기업들 탑3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폐쇄형이 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저희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수가 2.8조 개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Q1 3.8 같은 네. 경우는 2.4조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예전에 딥시크처럼 조금의 파라미터를 좀 최적화해가지고 했던 기술이 아니라 이 두 회사도 엄청난 파라미터를 쓰고 있다. 곧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라고 하는 거나 반도체 쪽이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건 이제 뭐 국가 간 경쟁이다라는 네. 이야기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중국 AI의 부상이 일회용 이슈가 아니라 이 AI 경쟁 구도 자체를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빅테크 회사들 탑3 특히 아니면 탑도 늘어나고 있는 뭐 메타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멈출 수가 있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미 AI와의 격차가 단 3개월 정도 차이 난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는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미 중이라고 하는 탑 1, 2라고 하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나아지는 결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쪽 사람들 보게 되면은 좀만 빨라지게 되면 바로 그걸 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오픈으로 되어 있는 옵소스 같은 경우에도 젠스랑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뭐 반도체 위기다, 혹은 이제 뭐 중국이 이겨나가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결국에는 다양한 AI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나왔던 2.8TB였던 우리 K3 같은 경우에는 키미 이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메모리를 잘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 이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잘 쓰냐면 HBM은 가장 빨리 데이터를 내는 거고요. 그 중간에 데이터를 내는 게 뭐 CXL 같은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뭐 SS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결국에는 HBM 수요라고 하는 게 견조화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다시 추론해서 데이터를 돌리는 거. 요거를 데이터 재사용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치면은 서버용 D램이나 이런 일반 D램 중에서 고사양의 D램이 훨씬 더 니즈가 늘어납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잘 보시다시피 이제 비용 용량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D램 같은 경우에 서버단의 D램이 가격이 다시금 또 엄청나게 치솟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에 이 빅테크 회사들과 중국 기업들이 AI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메모리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것이 이제 가장 딥시크와 가장 큰 차이다. 지금 시장에 충격은 있겠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아무리 해도 데이터는 많이 넣어야 된다. 데이터 재사용 위해서는 또 다시금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잠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사이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중국이 치고 올라와도 결국 뭐 메모리나 SSD 같은 하드웨어 수요는 판이 더 커지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메모리가 땔감이든 아니든 간에 계속적으로 이 미국의 빅테크에만 매몰랐던 캐펙스가 있었던 우리나라 메모리 시장에 겨우 메모리의 80% 70%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럼 중국 기업들도 일반 여기도 기본적으로 다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메모리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품질이 가장 좋은 메모리 3개사에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중국발 공습에도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진단을 주셨는데 마침 뭐 지난주에 발표된 글로벌 반도체 공룡들의 실적도 이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ASML과 TSMC 모두 AI 반도체 수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번 실적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지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투자하신 분들은 반도체를 볼 때 이제 탑 2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글로벌리 봤을 때는 지금 ADR 상장으로서 이미 유명세가 거대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에서 점유율
70% 가까우고 있는 TSMC라고 네.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19년부터 약 15%씩 매년 성장했거든요. 그게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시다시피 TSMC가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요. 네. 우리나라 뭐 메모리 3개 뭐 사가 삼성 뭐 빼고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80% 다 가지고 60% 별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제조업에서 60%는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다음에 ASML은 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제조업 중에서 정말 부품이 약간 자동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동차인데도 영업이익률이 37%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독점 기업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ASML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콜을 했었을 때 어떤 얘기했냐? 우리 설비 투자, 자기들 설비를 생산할 캐펙스를 30% 늘리겠다. 네.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높였다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TSMC가 가장 중요한 바틀렉이거든요. 여기가 꺾이면 실제로 꺾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빅테크 AI 매출 증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 TSMC, 삼성전자들이 ASML 같은 장비사들을 계속 수주를 넣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투자 금액이나 규모 자체보다는 뭐 빅테크 AI 매출 증가라든지 데이터 센터 가동률 쪽으로 좀 그렇죠. 핵심적인 집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계속 누가 돈을 낼 것이고 네. 이 물건을 누가 팔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크게 보자면 빅테크 회사, 그다음 반도체 회사, 소부정 회사들이 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회사가 엔비디아 텐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자기 전체 매출이 90%가 넘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주게 되면 거기 메모리가 집중적으로 껴있게 되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걸 샀던 회사들이 이제 AI를 돌릴 것이고요. 그걸 위해 소부장이 뜰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아니 동일한 회사들이 다 엔스로픽이나 오픈AI에 넣지 않습니까 돈을 네.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이클을 만드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져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크아웃 논쟁은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가동률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가동률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네, 없습니다. 실제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TSMC와 ASML의 성적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이 공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 넘어갔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일정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 또 AMD도 AI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뭐 좀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잘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결국에 알파벳은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모든 언론사에서 이제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2, 3일 앞당겼었을 때 자기들이 정보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언론사들이 다들 투자 늘릴 것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늘릴 것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주로 구글은 원래 검색 광고 하던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얼만큼 자기가 투자했던 AI로서 실적이 나올 것인가의 문제. AI가 얼만큼 매출 됐는가의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계속 내 돈이 있을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결국에 감가상각. 원래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 떨어질 때 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이 남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결국에 돈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물어볼 것 같은데 뭐 첫 번째 말씀드렸던 AI가 얼만큼 매출 상승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투자 가이던스 된 게 중요할 것이고 세 번째로 제가 아주 기후처럼 말씀드린 겁니다. 현금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시장의 눈높이라든지 주목하는 부분,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투자액이 늘었는데 수익화가 둔화된다. 네. 이런다면은 좀 조정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안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이 중국 기업들이 자기들의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네. 미국의 캐펙스, 그러니까 탑3들이 더 투자를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 늘어난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더 급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중국의 추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
국내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지금보다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이런 소위 얘기하는 그 격돌이 계속됐다. 그럼 우리 투자 더 늘려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양면성 있는 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빅테크 AI 실적 수익화 여부 또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있는 가운데 이제 국내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투자로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이제 대규모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양사의 펩 투자가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올해 1월 달 정도 때 이제 실제 제대로 공사가 다시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서 이제 1년 정도를 투자를 건물을 막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와이온 같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7년 2월 달에 이제 건물이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장비를 막 넣어가지고 셋업을 합니다. 뭐 배관 끼고 이런 것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한 8월부터 해서 웨이퍼를 만듭니다. 그래서 약 내년도 10월 정도 때 웨이퍼가 늘어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투자가 어떻게 되냐? 오늘 아침에도 기사 보시면 나왔듯이 최태원 회장이 7월 15일 날 제주도 컨퍼런스 가가지고 얘기했던 게 메모리가 이렇게까지 이익 나는 거 두렵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확대해서 프라이스보다 Q 같은 거 늘릴게 라는 쪽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 투자자께서 하실 게 당장 바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27년 말까지는 특별히 웨이퍼 늘어나지 않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원래 팹이 이렇게 건설될 때 팹이 큰 건설 60조 원 정도 드는데요. 여기에 한 4단계로 구분해서 장비를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4분의 1을 넣을 거냐 절반을 넣을 거냐를 원래 이만큼만 넣다가 더 든다. 좀 더 소부장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 연결돼서 좀 생산을 캐파를 좀 더 늘리려고 하는 지점으로 간다라는 것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직접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이런 건설, 그다음에 이제 이 인프라 이런 것들이 실제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될 것이고요. 이미 막 발주 나가서 진행되고 있고요. 장비들, 특히 장비들은 올해 지금부터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가동되기 한 2달 전부터 나갈 수 있다는 것들 참고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단순히 공장을 넓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HBM 공급망 자체를 좀 한국에 완전히 묶어두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정확한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수혜와 관련해서는 좀 순차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군요. 뭐 투자하신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지표를 보시고 하는 분들이 있고 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할 텐데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좀 거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봐야 될까요? 두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둘 다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누가 더 많이 올랐을까? 그다음에 이제 둘이 좀 특징이 있죠. 삼성전자는 3월부터 해가지고는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어요. 확실히 덜 오른 건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덜 올랐으니까 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오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SK하이닉스 장점은 아시겠지만 ADR 상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 지나서는 유동성 확대라고 하는 거는 있겠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두 개 회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제품은 결국은 HBM4입니다. HBM3나 4 같은 경우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HBM4 같은 경우로 해서 SK하이닉스 돈을 더 벌겠지만 내년도는 두 회사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하이닉스한테는 약간 악재. 삼성전자 플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회사가 중요한 거는 계속 시장에서는 이 메모리 산업 사이클이 사이클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놓고 있는 거는 뭐냐. HBM처럼 수주형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일정해요. TSMC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보셨겠지만 LTA죠, LTA. 장기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을 적어도 30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거 HBM과 LTA 계약의 묶음이 전체 매출 한 70%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메모리 기업들은 우리 사이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장기 공급이에요. 그다음에 수주하고 있어요. 막 많이 뛰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남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시장에 보여주셔야 투자자들도 약간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 빅테크들이나
월가 자본들도 이걸 보고 나서 이게 그렇게까지 가격을 내릴 건 아니네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메모리사들의 네. 목적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는 좀 약간의 뭐 7월 말까지 돼야겠지만 반등의 어떤 근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메모리 회사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기업 좀 LTA 현황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 D램의 단품 물량의 절반, 세계 절반 이상을 가져가거든요. 그럼 여기는 LTA도 있지만 스팟 가격이라서 중간에 다 올릴 수 있는 거, 이것도 있어서 둘 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중간이고 마이크론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실제 가격을 놓기에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단품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거의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90조 원이었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60조 원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 봤을 때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단품의 수혜는 삼전이 LTA가 아니어도 스팟 가격 때문에 많이 받는다. HB 안정도는 하이닉스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 할인이라는 부분도 좀 그렇죠.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른 전체 업 대비했을 때 DX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 계속 복잡하다.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일단은 이 뭐 소위 얘기해서 영업이익률은 하이닉스보다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경쟁력과 어떤 단품, HBM의 회복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의 상승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실적의 확실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의 반전 가능성으로 이제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빅테크 실적과 반도체 업황 변화에도 함께 주목해봐야 될 만한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준영 주식회사 한반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아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에 마감한 미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회사 이 문샷에서 발표한 AI 모델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한 건데요. 애프터마켓에서 기술주 8개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애플은 보합권을 지나가는 움직임 보였고요. 이 중국의 발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은 단연 알파벳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이 와중에 구글의 제미나이 3.5 지연 발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향 받아가면서 정규장에서 2%대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 0.06% 추가 하락하면서 346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중국의 이러한 발표는 엔비디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대 추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17% 추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 엔비디아의 고사양의 칩을 활용하지 않고도 저사양의 칩으로도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구나라는 시각이 전해지면서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고사양의 칩 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제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202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0.05% 소폭 상승하면서 394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 아마존과 메타도 각각 0.22%, 0.89%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종목은 애플이었습니다.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와중에도 애플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AI 부분에 여태까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한때는 또 엔비디아를 꺾고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작년 4월 이후로 처음이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33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한 애플이었습니다. 테슬라도 0.21% 하락하면서 380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마이크론도 하락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0.59% 추가 하락하면서 900달러 선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844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한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상장한 한국 ADR 종목들 8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의 상승이 그래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불 켜내는 움직임 보여줬던 SK하이닉스 ADR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이 재헌절로 하루 쉬어가다 보니 이 물량이 ADR로 몰렸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1%대 상승하면서 154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까지 금융 종목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국내 시장과는 연동성이 조금 덜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목요일에는 상승불 켜내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마무리했는데요. ADR에서는 1%대 하락하면서 62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78% 하락하면서 50달러 선에 마무리했고 한국전력도 1%대 하락했습니다. 통신주들도 하락했습니다. SK텔레콤 3.59% 하락하면서 30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지표들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4%대 하락하면서 1,100포인트 선에 마무리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EWI 한국 ETF도 정규장에서도 0.5%대 하락, 애프터마켓에서도 0.54% 추가 하락하면서 161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중국발 이슈 속에서 하락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1%대 하락하면서 11,600포인트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WTIU 는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거래일에는 4%대 끄게 뛰면서 80달러 선 위로 올라왔고요.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 더해지면서 현재 2%대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8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요 지표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 ADR이 1%대 상승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연휴 뒤 첫 거래일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주 6,800선까지 밀린 시장이 코스피의 블랙 먼데이를 피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도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